뻔히 보이는 종목 수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내림세로 출발한 우리 시장 보합에서 상승 하락을 오갔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이 휴장한 가운데 국제 가격 상승과 유가 상승 압력 확대, 또 긴축 우려 등 매크로 부담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9거래일째 출회가 됐습니다. 다만 장 후반으로 가면서 매도 규모는 조금 축소가 됐는데요. 오늘도 개인만이 매수로 지수를 방어하는 가운데 증시 상단이 제한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중국이 봉쇄를 완화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그동안 부진했던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해 화장품주 오늘 좋았고요. 반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던 걸까요? 엔터주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큰 폭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같은 리오프닝 기대감 속에서 종목별로 또 섹터별로 희비는 엇갈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은 SO일과 휠라홀딩스를, 기관은 LG에너지솔루션과 기아를, 공통적으로는 SK이노베이션을 집중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유럽 증시는 오늘 부활절로 휴장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 여러분들을 웃고 울게 만들었던 종목들의 이야기는 어떤 것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의 주코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월요일 주코치 3분 나오셨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장시영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지점 차장,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이성웅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3분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제한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7,000원을 조금 노리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에는 뚫지 못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시장 네. 어떻게 보셨나요? 시장은 잘 안 봤습니다. 네, 시장을 볼 사이가 없었고요. 종목들 바쁘셨나 봐요. 예, 종목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경주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경주마가 아닌데 이게. 네. 네. 종목과 시장이 움직임보다는 오늘 또 시장이 거의 그냥 외국인들 선물을 매도하면은 주가가 출렁, 아니면 또 방어. 하지만 뭐 특이한 변화는 없죠. 대형주에서 지친 몸을 중소형주에서 크게 달래겠다라는 쪽에서 거의 뭐 요즘은 이런 종목 플레이가 상당히 강한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침부터 한 9시 반 정도 안에서 뭐 오늘 거의 결정이 나더라고요. 네. 갈 만한 섹터, 그리고 이쪽이 움직이게 되면 그에 연결되는 다른 종목들이 같이 동참하고, 이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그냥 기승전 종목 장세 이것만 보여지는 하루였는데, 네. 계속 이렇게 갈지는 불안하긴 합니다. 네. 네, 이게 종목별로 섹터별로 순환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개별 종목 장세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시영 차장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여 변수들이 여전히 아직까지는 조금 우리 시장에 우호적이진 않다라는 거를 반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거는 금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사실 많이 오픈이 됐고, 그거에 의해서 시장에 출렁이는 부분들은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환율이 쉽게 좀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지 않으면서 시장의 수급적인 요인에서 굉장히 좀 우리 시장을 좀 불안정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외국인 역시도 사실 뭐 7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매도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환율을 그동안 뭐 1244원 정도가 고점이었고 오늘 뭐 한 1230원대로 마감을 한 것 같은데, 만약 환율이 여기서 다시 한번 1240원대를 뚫고 1250원, 60원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거는 좀 더 시장의 우호적인 요건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가 있고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잘 체크하시고, 여전히 환율이 그렇다 하더라도 또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실적이 나아지는 업종 내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네. 어쨌든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중소형 개별 종목 장세가 뭐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환율과 관련돼서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종목들, 실적이 좀 우호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이성웅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께서 정리를 좀 잘 해주시긴 했는데 첨언하신다면 어떤 내용 붙여주실 건가요? 거의 대부분 말씀은 하셨는데요. 이게
수급의 키가 있는 것 같아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보니까 이게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그 종목의 키가 아니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차별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1분기 실적을 살펴보더라도 지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그 실적 예상치가 높아가는 단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더욱 실적에 반응하는 시즌이기도 한데, 그 실적 같은 경우도 대형주 대비해서 중소형주의 예상치가 높아지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실적이 나오는 것 보면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가 호전적인 실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차별화장이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우선 이제 우리 시장을 세 분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사실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를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환율의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서 실적이라던가 환율의 수혜를 받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장세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 톡에 이제 시작을 좀 해볼 텐데, 오늘은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그리고 네이버, 또 시그네틱스가 선정이 됐습니다. 먼저 카카오게임즈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카카오게임즈는 기관의 수급도 좋지 않고요. 또 외국인의 수급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CB 전환 물량에 따라서 이런 물량에 대한 부담감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 주가 흐름에 대한 이야기부터 김민수 대표님께 좀 설명 들어볼까요? 네, 카카오 게임즈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갓겜. 갓겜. 네, 그렇게 시대에 많이. 좀 제가 뒤떨어졌네요. 그럼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갓겜. 네. 정정하겠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뭐 그래도 네. 게임에 좀 진심이시잖아요, 또 대표님께서. 네. 예. 다이아몬드 티어 같으시던데 거의. 야, 그냥 주식을 하다 보니까 게임도 게임에 하시고. 빠져들어서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는 이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카카오 게임즈를 저희가 보통 흥행했던 게임 뭐 오딘을 많이 얘기하는데, 예전부터도 그러니까 이제 퍼블리싱하는 회사입니다. 네. 즉 게임 개발사가 갖고 온 걸 가지고 우리가 잘 이쁘게 시장에 내놓을게라고 하는 대표적인 회사다 보니까, 예전에는 카카오 게임즈에서 배그죠, 배틀그라운드도 한번 퍼블리싱 한 적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근데 이번에 오딘은 조금 다르죠. 해보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딘 게임을 출시를 하고, 또 요즘 보니까 대만에 출시를 했는데 네. 대만도 약간 한국 사람 꿔합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승부욕 좋아하고 내 캐릭터가 장비를 다 갖춰서 뭐 티어 다이아몬드급까지 가서 장비 강화하고 갈 수 있는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번에 성과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오긴 하지만 이제 수급적인 문제가 이제 또 걸리는 상황들이죠.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CB 한 5천억 네. 정도. 이게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서 3월 말 기준으로 이제 전환이 되기 시작한다. 근데 그 가격대가 5만 몇천 원대다 보니까 네, 5만 2천 원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전환하게 되면 뭐 충분히 뭐 2천억 대는 넘게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는 기관의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는 오버행 이슈 때문에 부담감이 큰데, 그중에 또 절반 정도는 또 콜옵션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2,500억 정도를 추가로 되사서 그대로 또 시비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한 뭐 25억 정도 될까요? 이 정도 가지고 2천억을 포기하고 25억을 받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지켜보겠느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버행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걸 감안을 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 공매도를 통해서 주가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걸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퉁친다고 그러는데요. 그냥 바로 정리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그대로 또 전환될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큰 부담은 없다고는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CB 자체가 들어오는 희석 효과, 대표적으로 한 18%, 17% 정도 되죠. 예, 자본금 대비해서 나오는 현상까지 보게 되면 부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함께 또 하나에 걸리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카카오 하면은 빼놓지 않는 게 이 또 분할해서 상장하는 거. 또 라이온하트 게임즈라고 오딘의 개발사를 상장 얘기가 나오죠.
이런 것 좀 그만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요. 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시장의 실망이 조금 커지는 부분들이겠죠. 네. 네, 그 뉴스를 보니까 오버행 쇼크 온다라는 좀 공포적인 그런 제목도 있더라고요. 5천억 원어치의 그 시비가 있는데 기관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 어쩔 수 없이 타격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3월 31일부터 이 물량이 풀릴 수 있는데 귀신같이 그때부터 좀 주가가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오딘이 제 생각에는 대만 그 출시 기대감으로 3월 중순부터 그 갓겜의 주가가 꽤 잘 갔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전접점 부근까지 9거래 연속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딘이 근데 대만 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적이 어떤지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실 분을 찾는데 딴 곳을 바라보고 계신 이성우 이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오딘이 그 대만의 순위 자체로 5위 안에 계속 랭크가 됐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일매출이 그래도 초반에 10억 정도를 기록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부분이 순위가 약간 처지면서 일매출이 10억 정도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종합적으로 저희가 보면은 게임 같은 경우는 특히 게임주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본다고 하면은 게임이 출시되기 이전에 일단은 기대감으로 먼저 주가가 반영을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뒤에는 이제 어느 정도의 시장에서 형성되는 이 게임에 대해서 일매출이 어느 정도 추정이 될지 여부가 그게 컨센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오딘 같은 경우는 뭐 10억 원대 정도가 추정이 되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현재는 딱 컨센 수준에 있는 그러한 국면이다 보니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겠고요. 논외로 역시 가장 큰 부분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금 추후에 나올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영향이 지속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오딘 같은 경우에는 대만 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 말씀 주신 것처럼 라이온하트의 또 상장이 앞으로 또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카카오 게임즈에는 갓겜에는 아주 조금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또 하반기 기대작이 있어요. 이 우마무스메가 하반기의 대작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오프라인 광고가 지하철에서 시작된 모습인데 들어오기 전에 우마무스메 혹시 알고 계신 분 했더니 역시나 또 다이아몬드 티어가 약간 유추가 되는 또 김민수 대표님께서 나 무슨 게임인지 안다라고 하셔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우마무스메가 사전 예약이 곧 시작이 된다고 해요. 이 신작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네, 아는 게 아니고 설치해서 실행까지 해봤던. 네. 달리기도 하셨어요? 해보려다가 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바로 지웠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우마무스메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경주 그러니까 경마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를 나오네요 지금. 네, 저 컨트롤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거를- 뛰어다니는 것 같은데. 저거를 컨트롤도 이렇게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냥 버튼만 누르는 게 육성 아니라? 게임입니다. 아.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육성에서 장비나 또 자기 보면은 저기 마지막으로 갔었을 때 뭐 이렇게 또 반짝반짝 뛰는 거 이것도 돈으로 사야 됩니다.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게임 TV 유튜브 찍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근데 저거를 봤었을 때, 그러니까 저기 말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실존 말들 가지고 그거를 의인화해서 나온 게임이라고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 출시하고 뭐 1,000만 다운로드 돌파할 정도로 인기가 작년 9월이었습니다. 상당히 좋아서 이번에도 또 정확하게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다른 또 장르로 해서 한번 이번에 나오겠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이 높은데 한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지울 정도면은 네. 이거 도대체 뭐야라고 할 정도의 약간 의아한 게임인데 인기가 있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특화된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제가 생각해도 약간 이게 저희 나라 지금 정서하고는 좀 약간 힘들어 보이시는데. 네.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니, 게임 자체가 우리나라 정서에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을 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방금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또 이게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내 정서하고는 조금은 좀 이렇게 핀트가 맞지 않은 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제 생각입니다. 뭐 이게 주주 여러분들 오해 마시고요. 예, 차라리 그렇게 좀 생각을 말머리를 쓰고 차장님이 직접 네, 장시영 차장님이 조금 오래 쉬셨으니까 제가 차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게 또 바로 NFT 관련 산업인데요. 지난 금요일에 자회사 메타보라에서 개발 중인 버디샷, 이게 프렌즈샷 누구나 골프 P2E 버전인데 이 버디샷을 보라 플랫폼에 온보딩한다라는 기사가 네. 있더라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여러 가지 게임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보라 코인을 통한 이 카카오 전사적인 코인 이코노미도 생성될 것 같아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물론 성장성은 굉장히 있습니다. 뭐 NFT 관련 또 메타버스 관련
다들 이렇게 엮일 수 있는 부분이라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점수는 굉장히 높게 줄 수 있습니다만 과연 지금 시장이 그 성장성을 읽어줄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된다 하더라도 당장에 끌어들일 수 있는 실적이 얼마만큼 되냐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1년 전, 2년 전의 일이라면 당장에 적자가 아닌 뭐 1억 5천만 원 이 정도의 흑자만 가지고도 엄청난 성장성을 부여받고 프리미엄을 부여받으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수 있는 반면에 네.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은 성장주들이 조금은 힘든 상황이고 그런 성장성들의 밸류에이션을 얼마만큼 줘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시장에서 좀 화두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주들이 조금 많이 빠지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당장에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대감은 있지만 그게 숫자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주가 상승률로 이어지긴 좀 힘들 것이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뭐 게임 자체만을 놓고 봤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그 뭐죠? 우마무스메. 우마무스메. 네. 그것과는 진짜. 다르게 아무래도 저는 이제 골프에 좀 진심인 편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은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NFT 관련해 가지고는 그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얼마만큼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사실은 그거 가지고는 기대를 조금 크게 하시는 거는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제 싶습니다. 카카오에서 골프에도 진출을 해 있고 또 골프가 요즘에 워낙 또 광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테마랑은 조금 잘 맞물리는 것 같기는 하지만 게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매크로적인 네, 측면으로 그렇죠. 지금 네.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힘들 수가 있다는 거죠. 힘들 수 있다. 시장에서 읽어주기가 그 프리미엄을 네. 읽어주기가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알겠습니다.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카게임의 그 밸류에이션 측면을 조금 볼게요. 동종업계에서 지금 어느 정도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지 좀 궁금한데 전략은 이성웅 이사님께 질문 좀 드려볼까요?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해서 저희가 성장주 같은 경우는 주가 수익 비율로 보자면은 동종업계 게임이 한 21배 정도 받고 있어요. 근데 카카오 게임즈가 15배 정도거든요. 자, 여기에서 단적으로 봤을 때 동종업계 게임주보다는 더 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성장주 국면에서 게임주를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이게 그 낮은 퍼에서 사서 높은 퍼에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높은 퍼에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익이 꽂힐 때 이게 퍼가 낮아지면은 그때 매도를 하는 전략이 낫거든요. 그렇다 보니 물론 카카오 게임즈의 새로운 신작에 대한 스케줄이 타 게임보다는 이 연속적으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흥행이 일부 게임은 기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부진하고 두 번째로 싼 국면이긴 하지만은 할인의 요인이 있을 수 있는 라이온하트의 상장 이런 점을 감안을 해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는 뭐 투자를 보류하는 게 낫다는 판단입니다. 네,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종업계 대비해서는 조금 저평가되어 있기는 하지만 성장주 같은 관점이나 라이온하트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좀 불안정한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검은 사막입니다. 이제 검은 사막이 다가오는 26일에 모바일 중국 출시를 앞두고 있으면서 지금 시장에서 대장 역할을 할 것이다. 조금 약간 우려가 된다라는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시장 게임주 중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에서 기대평가 점수가 네. 뭐 굉장히 그 대작을 이루고 있는 그런 게임들보다도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 성과를 혹시 기대를 하시나요? 현재 시장에서는 검은 사막 M의 중국 출시에 대해서 만약에 출시가 된다고 하면 일매출 예상치가 약 25억 정도로 형성이 돼 있어요. 25억이요. 25억 정도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상위 게임 같은 경우가 통상 일매출이 10억 정도 발생을 하고요. 중국에 비춰 본다고 하면은 약 10위권 정도의 게임의 그 성과가 있으면은 한 25억 그 이하 정도 수준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모바일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전통적으로 강세를 나타내었던 게임들의 평점보다 높은 평점을 받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주가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일부 상승이 나오다가 좀 주춤주춤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공매도도 많고.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는 중국의 기존의 그 파노라든지 그 다음에 파노의 승인 출시를 앞두고 던파 모바일이라는 게임 자체가 하루 전에 출시가 드랍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모바일 같은 경우도 26일에 중국 출시가 예정이 돼 있지만은
중국에서 과연 이거를 출시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불안감까지 주가에 투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주가 수준이 기대감을 반영하지 못하고 약간의 지지부진한 점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국면에서 만약에 정식적으로 26일에 출시가 되고 거기에 대한 일매출이 올라온다고 하면은 현재 주가 수준과는 다른 주가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출시를 못할 수 있는 불안감도 있지만 사실 이 중국 탑10 그 게임 내에서 이 텐센트가 공동 퍼블리싱을 담당했잖아요. 이 텐센트 게임이 굉장히 성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 인기를 감안하면 초기 응행 가능성은 높다고 지금 시장에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성과 플러스 이 4분기 출시 예정인 붉은 사막도 있고요. 내년에 이 도깨비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펄어비스의 신작 모멘텀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하반기 신작 같은 경우는 뭐 약간은 노말이상으로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현재 국면에서 하반기의 신작 효과, 그다음에 도깨비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아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게임주에 비해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예상하기로 그 검은 사막 M에 대한 부분이 일부 반영이 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중국 시장에서 출시가 그 5위 이내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매출이 50억 이상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살펴보고 나머지 하반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은 사막 M의 히트 이후에 행복한 고민을 해보는 것도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뭐 중국에서 출시가 예정대로 잘 되고 또 흥행에 성공을 해야 될 텐데 요즘 게임주에 또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 도전하고 또 블록체인 적용하고 그래서 이제 기대되는 신작 도깨비의 NFT와 블록체인 적용이 예상이 되고 있고 메타버스 신사업 도전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근데 도깨비와 블록체인이 접목이 되면 어떤 형태로 좀 나타날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기존 게임과는 어떤 강점을 좀 지닐 것이다. 이 차별점이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전통적 게임주 같은 경우는 게임의 출시 이후에 일매출 추이라든지 향후에 이게 실적에 어떤 기여가 나타날지 여부가 주가의 시가총액의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은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그 종목들, 게임 종목들, 특히 그 위메이드라는 대장주가 출연을 하게 된 게 이 메타버스, NFT 이러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그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일반 게임의 프리미엄까지 낮아져 있어요. 주가 수익 비율 자체가 한 21배 구간. 그렇다 보니 메타버스라든지 NFT가 시장에서 지금은 그 프리미엄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게 신작 같은 경우에 기대감 자체도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뭐 세계관의 구현, 도깨비를 통해서 블록체인과 함께 형성해서 이 부분이 잘 할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 주가에는 투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게 진행이 되는 여부를 보고 확인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검은 사막이 중국 진출 이 실적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실적 성장세를 전망해 주신다면요? 현재는 그 펄어비스만 놓고 보면은 게임지 중에 가장 비싸요. 예, 주가 수익 비율로 비춰보더라도 한 30배 이상의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검은 사막 M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단기적인 그 국면을 우리가 좁히고 봤을 때는 일매출 같은 경우가 중국 출시에 대한 컨센이 25억으로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출시가 되고 동접자 같은 경우가 그 통상적으로 지금 중국의 상위 5개에 있는 그 부분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일매출 같은 경우는 50억 이상은 아주 무난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거를 그 텐센트와 펄어비스의 배분율 그리고 여기에 따른 수수료까지 감안을 하더라도 월 수익이 300억이 발생이 가능해요. 300억이 발생이 가능하다 보니까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서 그 300억의 이익이 발생하다는 가정을 더해 본다고 하면은 30% 이상의 그 프리미엄이 발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가진 그 노말의 케이스를 주가에 투영을 해 보면은 미니멈 30% 이상의 상승이 가능한 구간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생각해 볼 점은 네. 제가 리스크 요인을 생각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요. 만약에 안 되면요? 안 네, 되면 그죠? 안 되면 생각을 해봐야죠. 이게 게임주 같은 경우는 26일 출시 이전에 기대감을 가지고 먼저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현재 구간 자체는 그러한 기대감을 반영을 못하고 있고
여기에서 출시 이전까지 지금과 비슷한 주가라고 하면은 이게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고 그러면 하나의 리스크가 해소가 된 거잖아요. 중국에서 출시되어서 한 단계 일단 주가의 레벨업이 가능하고 두 번째로 이 10위권 이내의 순위부터 해서는 현재 주가보다는 상승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때 케이스 자체는 출시와 그 일매출 추이를 보고 이제 결정이 되겠죠. 주가 같은 경우는. 네, 그러한 리스크 요인도 함께 감안하고 제가 현재 그 주가까지 대응을 하고 본다면은 먼저 선행해서 매수를 하고 그러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서 한 14만 원대 정도 간다고 하면은 이제 출시 이전에 일부 매도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현재 그 펄어비스가 네.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네네. 지난주 금요일에 누적 공매도를 살펴보니까 300만 주 그리고 3천억 원 이상이 지금 쌓여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부에서는 이렇게 좀 좋은 관점으로 보는 투자자들은 쇼커버링이 들어와서 이제 네.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네. 혹은 또 이런 약간 불안한 리스크 때문에 공매도가 과하니까 좀 네. 눌릴 수도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네. 전략을 좀 드려볼 텐데 차장님과 대표님께 짧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부터. 그러니까 그 이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그 중국에서의 어떤 결과치가 좋다고 한다면 그럼 바로 쇼커버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보고 산다라는 건 좀 늦어요. 근데 지금은 반반이기 때문에 일부 어느 정도 좀 담궈놓는다는 표현 좀 그렇고 매수를 조금 진입을 해놓으시고 정찰병 보낼까요? 정찰병을 네. 좀 보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은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역시도 뭐 저 역시도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뭐 그래픽 구현 능력이라든지 뭐 타격감은 조금 떨어지긴 보니까 하지만 거의 영화 그렇죠. 같던데요. 그래픽 아름다워요. 구현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반 콘솔 게임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좋은 그래픽 구현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타격감은 조금 떨어집니다만 네. 하지만 뭐 어찌됐든 글로벌리하게 뭐 북미라든지 중국 그 국내에서도 유저들에게 인정을 받은 만큼 만약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국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그 공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걔네도 잘못됐었을 때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미리 심어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잘 됐을 때도 그들 역시도 공매도 세력 역시도 빠르게 쇼커버링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고 한다는 거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진입을 해놓으시는 게 좋은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좀. 네. 전략.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검사 유저로서 네, 검사. 한마디 앞서 영상에서 나왔던 게 가디언스라고 하는 탱커를 네. 얘기를 하는데 뭐 다 키웠습니다. 이제 더 갈 것도 없습니다. 근데 다 키우셨어요? 하이레벨이시네요. 언제 그렇게 됐더라고요? 돈을 네. 많이 쓰셨나 봐요. 그러지. 아니에요? 근데 RPG 게임은 사실은 돈보다는 시간이에요. 아, 시간.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보통 해보시려면 PC로 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그렇죠. 해야 네. 이 뭐 타격감이나 모든 게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보는 펄어비스는 일단 처음에 접하고도 와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임 회사가 있구나 라는 쪽에 대한 어떤 재평가는 충분히 했어. 뭐 몇 차례 매매도 해봤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펄어비스의 강점은 제가 알기로는 이 그래픽을 구현하는 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펄어비스는 보통 이제 다른 게임사들도 보통 보게 되면 언리얼 엔진이라고 하는 엔진을 쓰면서 쉽게 얘기하면은 캐릭터가 어떤 바람이 불었을 때 머리가 날아간다든가 움직일 때 나오는 물리적인 동향들을 그대로 다 구현하는 게 이게 엔진의 중요성이 제일 중요한데 근데 지금 아직까지 글로벌에서는 언리얼 엔진이 가장 탑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게임사들은 거기서 수수료를 주고 사서 게임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펄어비스는 아직까지 고유한 엔진을 갖고 있으면서 이거를 활용할 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반이 이렇게 나왔고 이를 아마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뭐 펄어비스 IR 하는 거 아니고요. 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네. 그런 측면으로 나왔을 때 뭐 지금 많은 뭐 도깨비나 뭐 붉은 사막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보다 FPS라고 하는 총싸움이죠. 이쪽으로 나오는 플랜 B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네. 네. 이쪽이 더 기대가 됩니다. 워낙 네. 이런 엔진에 대해서 진심인 회사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나오셔서 또 설명 좀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정말 그 플랜 B라는 게임이 이거 잠깐만 첨언을 하면 네. 거의 배그에 그렇죠. 진짜 버금가는 정도의 그래요? 게임이 될 수도 있어요. 배틀그라운드에 버금가는? 네네네. 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얘네는 그 그래픽 구현하는 그 엔진 기술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RPG 게임에서 이런 FPS라는 어떤 게 슈팅 게임으로 접목을 시킨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게임이 나올 수도 있죠. 전복은 안 됩니다. 접목. 예, 전목만 예, 예. 시키겠습니다. 전목이 전목은 아니라 아니고. 전목 제가 발음이 조금 셌는데 전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얼굴 정리 빨개지네. 좀 짧게 부탁드릴까요, 이사님? 네, 검은 사막 M은 첫 번째로 갤럭시 6에도 구현이 가능한
그 대표적인 게임으로 흔치 않은 게임입니다. 좋은 그래픽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최근에 중국 시장에 신작 게임 출시가 없었기 때문에 출시만 된다고 하면은 기대감이 충분히 등수로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주가 저희가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은 구간입니다. 만약 4월 26일 전까지 14만 원까지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기대감이 반영된 구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그 이상으로 주가가 안 흘러가고 한 12만 원대에 머무른다 하면은 저희가 한 번은 그 일매출에 기대를 해보면서 그 매출 추이를 점검하는 그 부분까지 가지고 가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펄어비스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저희가 유튜브로 우리 미주님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의 의견만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디 김지민님이 게임주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게임주 많죠. 여러 가지 또 있고 종목도 많고 변동성도 참 심합니다. 그래서 이 신작 모멘텀이나 기대감에 따라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을지 네. 이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주 그 접근에 대한 방식이 아주 바르게 접근을 하셨거든요. 동일하게 저도 지금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저희가 4분기에 붉은 사막 출시라든지 도깨비 같은 경우는 뭐 당장 내일도 모르는 요즘 시장이기 때문에 좀 논외로하고 지금 일정으로 아주 주가에 지금보다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요인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한 이벤트와 현재 주가 그리고 상황을 접목해 봤을 때 제가 펄어비스를 말씀드리게 된 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도 모르는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의 궁금증 저희가 유튜브로 풀어드리니까요. 미주 여러분들 콕톡 검색하시고 생방송 중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톡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이 가져오신 종목 네이버인데요. 21일 이번 주 목요일에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부진한 성적표가 예상되고 있는데 4월 들어 개인은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지만 수익률은 아마 마이너스이실 것 같아요. 일단 네이버를 들고 오신 이유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적 성장성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고 계신 거죠? 네, 유지는 하는데 시장에 지금 안 맞는 종목이라고 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가져온 이유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너무 많이 사시다 보니까 약간 좀 이럴 때 이런 앞뒤 전후를 좀 잘 판단하실 수 있게 정리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4월 한 달 동안의 개인 순매수 지금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3위입니다. 다 아시는 순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3위. 네.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수익률을 보면 알겠죠. 수익률이 4월 달 들어서 한 10% 마이너스. 또 1월 달도 낙폭이 커지면서 지금 결론은 시장에 그렇게 썩 먹히는 종목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쪽에서 네이버 뭐 다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는 서치 플랫폼을 통해서 나오는 광고가 매출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뭐 물론 쇼핑도 있고 컨텐츠도 있고 핀테크도 있고 여러 가지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광고 매출이 주된 수익원으로 자리 잡으면서 종속회사 76개가 있습니다. 방대하죠. 네, 이쪽에 대해서 그래도 뭐 카카오와는 좀 다르게 카카오는 다 하나씩 상장시켜서 시집 보내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래도 다 좀 다독거리면서 움직이고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 회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가족이네요. 76개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는 거대 가족이네요. 거대 네. 가족. 네. 네. 우선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를 개인들이 가장 많이 지금 산 종목인데 다들 지금 주가가 참 좋지 않은 모습이어서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데 네이버를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출 구성을 보면 방금 광고 수익 말씀하셨는데 바로 서치 플랫폼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 커머스, 핀테크 그리고 콘텐츠, 클라우드 순입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가 혹시 조금 주목해 볼 수 있는 성장 스토리는 없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 실적만 가지고 따져보게 되면은 연간 성장세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벌써 한 2020년, 21년, 22년 쭉 올라올 때까지 매출은 한 20%대로 꾸준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출 자체는 여전히 성장은 구해지고 있구나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시장은 또 성장 속도가 가파른 종목이면 그에 걸맞게 충분히 영업이익률도 같이 따라와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는데 한때 영업이익률 한 20%대 후반대에서 지금 해가 갈수록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20%대가 안 되는 쪽으로 가면서 우하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는 이제 비용이나 전반적으로 보통 이제 기업의 파권비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가 플랫폼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특별한 뭐 장치 산업이 아닌가요? 흐름이기 때문에 들어갈 건 없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게 인건비죠. 네, 요즘 판교의 개발자 인건비. 이번에 또 올렸더라고요. 네, 네. 우리가 안 올리면 그들이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그들로 갑니다.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올려줘야 되죠. 네. 안 뺏기려고 또 경쟁적으로 맞아요. 올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경쟁이 되다 보니까 비용들이 계속 올라가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인가요? 근데 종업원 입장으로 내가 개발을 좀 한다. 개발이나 할 걸 그랬어요. 예. 네. 저는 소발인데요. 예. 근데 또 이런 쪽에서 나왔었을 때 변화들은 아무래도 어떤 나오는 성장 속도에 비해서 이 수익성이 못 따라간다고 하게 되면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만약에 그러면 또 수익성 대비한 밸류를 평가한다. 그렇게 되면 작년은 일회성 이익이 좀 컸었죠. 그걸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PR 30배 뭐 이 정도까지 나왔을 때는 고민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성장주에 대해서 밸류를 적당해라고 고민하고 있는 시기에 이런 밸류를 가지고 아무래도 부담이 된다 한쪽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 시장 말고 해외로 또 눈을 돌리게 된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지도자 체제를 좀 맡게 됐는데 해외 성과 확대를 올해 핵심 과제로 삼았어요. 해외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스토어를 일본에 출시한다고 하고 웹툰 사업 확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 해외 시장에서 성과가 주목되는 사업이 있을까요? 네, 지금부터는 지금 앞서 지금 자막에도 나갔지만 기대감, 성과에 대한 기대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 보여주지는 않았는데 그럴 개연성이 높다라고 해서 저희가 밸류를 더 주는 과정이죠. 이거는 이런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시기에 마이너스가 될 요인이 없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 보여준 것도 없는데 기대감 이런 거 이제 함부로 쓰면은 오히려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실망감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에 대해서 지금 네이버가 잘하는 거 다 압니다. 웹툰 잘하고요. 네. 거기다가 뭐 제페토 이거는 네. 솔직히 메타버스의 진심은 제페토입니다. 네이버가 제일 잘해요. 근데 메타버스 관련주 네이버 절대 안 가죠. 이런 상황 쪽에서 또 마찬가지로 또 네이버 쇼핑은 우리나라 그래도 또 온라인 쇼핑의 강자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전혀 부각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그만큼 그걸 다 감안해서 나오는 통합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내수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들이 얼만큼 또 그 외의 영역을 보여주느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항상 플러스 알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국내 아직까지 해외 매출 비중이 한 3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훨씬 더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와줘야 이제 영역을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저희가 알고 있던 기대감이 현실화되는 부분들이 확인돼야 네이버에 대한 재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잘하고 있긴 한데 우리 학교 1등을 맡는데 세계에서 1등 할 것인가 이렇게 더 큰 성장을 지금 좀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네이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블록체인인데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혹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블록체인에도 진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쪽에서도 벌써 앞서 잠깐 보라 얘기도 나왔었고 네이버도 충분히 이제 특히 제페토라고 하는 메타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열어가는 또 이제 지갑 관련된 쪽도 같이 연결시키면서 훨씬 더 앞으로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겠지만은 이게 지금 시장에서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한 게 아니라 우리 다 알고 있어. 열심히 하고 성과 낼 잘하는지 알아. 그렇죠.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알아. 하지만 그기에 따라서 기여하는 수익 부분들이 좀 더 명쾌해지고 확실해질 때까지 이런 지금 성장주에 대해서 조심하는 구간 쪽에서는 아직 그렇게 크게 평가해주지 않겠어라고 하는 게 지금의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메타버스의 진심, 블록체인의 진심이지만 아직 시장은 그렇게 알아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주가도 보면은 전저점에 가까워졌거든요. 현 시점에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지금 못난 주식으로 가져와서 또 못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근데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트렌드에 안 맞는 종목 같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잘못하게 되면 여기서 계속 또 단가 낮춘다고 매수했다가 오히려 반등은 짧고 저점은 계속 우하향되는 이런 쪽의 모습이 나오게 됐을 때는 오히려 주식을 하는 거에 대한 고통이 더 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 맞다. 그렇게 되면 일단 매수하시는 거는 확실하게 가파르게 하락했을 때가 좋겠다라고 보여지면서 한 32만 원대 반등 정도면 이제 그만할까요?
아니에요. 이게 참 그래도 그 이제 마음이 아프네요. 괴로워도 심장이 죽기는 두근거리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순간에 이제 두 분도 같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셔가지고 네. 네, 그 정도가 일단 단기 저항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 거기서 좀 줄이셨다가 차라리 조금 더 확실하게 성과를 보여준다거나 좀 더 가격 메리트가 나왔을 때 사시는 게 좋지 않. 죄송합니다. 네, 가격 당시- 메리트가 네. 나와도 슬프고 참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트렌드에 안 맞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시대에 인플레이션과 함께 가격 전가 능력이 충분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을 더 보시면서 그런 쪽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게 좋겠다라는 쪽에서 약간 유보적으로 네.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럼 두 분도 반등 시에 비중 축소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차장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희 질문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 뭐 앵커님들이 주셨던 질문. 앞으로의 성장 스토리, 앞으로 얼마만큼 성장할 거예요? 얼마만큼 뭐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있는데 지금 당장에 실적 나오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성장할 거로 기대하세요? 다 이런 질문들이잖아요. 이 회사가 지금 실적을 내고 있고 당장 1분기에 실적이 얼마가 나오는데 이 정도 나올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 기대, 성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서 이제 대표님 말씀해 주셨처럼 시장의 컨셉하고는 맞진 않아요.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은 당장에 1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이 올라가요.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이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저도 같은 생각으로 앞서 이제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뭐 단기적으로 사실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많이 매수를 한 부분들이 있고 좀 가슴이 많이 아프시겠지만 어느 정도 선에 올라왔었을 때는 정리를 하시는 쪽으로 가 보시는 게 알겠습니다.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슬프니까 네이버 여기서 정리할게요. 네, 다음 종목으로 바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반도체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시그네틱스라는 종목을 장시영 차장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이 되면서 꾸준하게 상승을 했는데 정말 가파르게 상승을 네. 했고요. 지난해 흑자 전환에 이어서 올해도 성장세에 대해서 긍정적 시각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이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이에요, 이 종목?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BGA라고 그래가지고요. 뭐 이렇게 BGA 이렇게 하면 어렵게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알아듣기 쉽게요. 반도체 메모리 칩을 만들잖아요. 삼성전자에서 그거를 PCB 기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납땜해서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후공정 패키징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내에는 뭐 한 3-4개 업체가 있습니다. 국내 빅2는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SFA 이 두 회사가 빅2로 불려지고요. 시그네틱스는 막내 동생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페스는 사촌 동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야가 조금 다르기 네. 때문에 사촌 동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한 4개 회사가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 후공정 패키지 업체로 대표 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이제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실적이 좀 좋지는 않았어요. 상장하고부터 계속해서 적자였고 많이 좋지는 않았는데 뭐 그 와중에도 증설은 계속해서 했습니다. 시설 투자도 계속을 했었고 그래서 매출은 꾸준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였단 말이죠. 당기순이익도 적자로 가고 있고 이게 왜 그랬냐면 감가상각비가 연간으로 거의 뭐 300억, 200억 후반대가 계속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5년 동안. 근데 작년에는 이제 같은 뭐 비슷한 2천억대 매출에 영업이익이 한 193억 정도가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감가상각비가 73억으로 줄었어요. 그동안에 이어져 왔던 5년 동안 이어져 왔던 감가상각이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출은 꾸준하게 나와 있고 앞으로 또 매출이 늘어날 개연성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늘어날 부분도 있다고 하면 이제는 영업이익이 고스란히 얘네의 영업이익률,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만큼 나온다고 하면 실적 개선세가 더 극명하게 뚜렷해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자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주가 지수가 3,000포인트에 다 달았죠. 뭐 물론 3,000포인트 넘어갔다 왔지만 2,600,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900포인트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주가가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시려고 하면 앞으로 3년 동안 그 주식은 계속 바닥에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지수가 평균적으로 오른 것만큼 또는 지수가 오른 것만큼의 뭐 절반만큼도 따라가지 못하고 못 올랐다면 그 주식은 시장에서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올랐다가 빠진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동안 못 올랐다고 한다면 아주 시장에서 이렇게 조금 외면당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고 싶다면 조선주 사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근데 조선주는 재미없다고 아무도 안 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이 지금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다고 한들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눌림목이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요즘 시장에서는 바닥에 있는 종목보다는 관심을 가진 종목에 좀 접근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 시그네틱스가 반도체 제조 과정 중에 후공정에 속하는 패키징 사업을 연계하는 업체인데요. 칩의
전기적인 연결을 또 해주고 외부의 충격에 견디도록 이제 밀봉 포장해주는 그런 업체입니다. 주 고객사로 삼전이랑 하이닉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객사별로 예상되는 뭐 매출 비중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게 지금 이제 원래는 경쟁사가 하나마이크론인데 하나마이크론이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 양 매출이 조금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 야, 너는 왜 우리 경쟁사한테 납품을 하지?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또는 풍문이긴 한데요. 뭐 거의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에서 이 하나마이크론이 하이닉스 양으로 매출 비중이 조금 나가게 되면서 삼성전자에서 하나마이크론 비중을 좀 축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축소한 비중을 시그넥스테이스, 그러니까 막내 동생한테 좀 준 거죠. 근데 그게 그냥 일반 메모리,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조금 뭐 낮은 제품을 준 게 아니라 서버용으로 들어가는 FC 그 플립칩 BGA라고 하는 굉장히 고부가가치 이 패키징 상품을 줬단 말이에요. 비싸잖아요. 그렇죠. 더. 더 비싸고 더 고부가가치 이 제품이죠. 그런 거를 수주를 삼성전자용으로도 받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더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 그게 2017년부터 그 라인을 지속적으로 증설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쪽으로 우리가 특화시켜가지고 뺏어오겠다라는 각오를 한 거죠. 2017년부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도 마찬가지고 내년 실적도 마찬가지고 이쪽 관련해 가지고 매출이 상대적으로 지난 과거 매출 캐파 사이즈보다는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가상각도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해보면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더 나아질 수 있어요. 그럼 영업이익이 대략 한 30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과연 주가가 싼 것인가, 비싼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네. 고점이 아마 상장하고 5,000원 후반 중후반대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2,600원이라고 하면 충분히 아직도 뭐 100% 이상 오를 수 있는 경쟁사들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경쟁사와 비슷한 매출이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이게 이제 성장성이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성장이 얼마만큼 한다는 게 눈에 보인다라는 게 그게 얼마만큼 나온지를 가늠을 해보시면 저는 충분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눌림목이 나왔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지금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거죠. 네. 차장님께서 이제 지난번에 그 원익 Q&C도 이렇게 좀 자신만만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잘 갔어요. 오늘 종목도 네. 좀 기대가 되는데 말씀 주신 이제 서버용 FC 플립칩 BGA 이 물량 수주가 조금 급증하고 있다. 삼성전자 외에도 좀 더 증대될 수 있는 그렇죠. 뭐 그런 가능성이라던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이게 이 회사가 사실은 영풍 그룹에 좀 속해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주주가 영풍 그룹의 그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렇죠. 테라닉스. 네. 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테슬라로부터 이렇게 네. 물량을 좀 받아가지고 또 이제 차량용 반도체 패키징을 시그네틱스가 담당하지 않겠냐라는 또 기대감도 있어요. 못할 것도 없습니다. 시장에서 풍문이긴 하지만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엄청나게 매출 성장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사실은 시장에서 화답을 주가 상승으로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통신칩 같은 경우도 하고 있어요. 브로드컴 통해서 통신칩 매출 비중이 거의 30%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서 반도체품 그러니까 일반 메모리용이라든지 뭐 서버용 D램이라든지 이런 메모리용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비메모리 반도체 쪽도 패키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추후에는 매출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가파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주가를 보면은 7일 연속 상승을 했거든요. 이 전고점 2,800원을 찍자마자 근데 오늘 큰 폭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제가 주목한 거는 그 아래 꼬리가 달렸다는 점에 주목을 해봤어요. 많이들 이제 줍줍이라고 하죠. 그렇게 좀 담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전략을 조정을 조금 더 기다려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루 이틀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다고 하면 수급이 좀 들어앉은 상태에서 대량으로 매도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대량으로 매수가 들어왔는데 아주 대량으로 매도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파란색 거래량에 음봉이 뜨지 길게 파란색 큰 거래량에 음봉이 뜨지 않는 이상 제가 봤을 때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최근 시장에서 주가 수익률 자체를 예전에 불과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20-30%를 기본으로 우리가 수익률을 깔고 갔어요. 그거 수익을 못 내면 주식하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이제 그 생각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시장에서 5%면 또는 10%면 아주 좋은 수익률이라고 만족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익률을 노릴 수 있는 종목으로는 손색이 없다라고 당장에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물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도 길게 끌고 가시면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접근하셔도 그 정도 수익률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시그네틱스까지 저희가 전략톡 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장시영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지점 차장,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이성웅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돈이 보이는 종목 수다 저희는 숨겨진 톡 전략 톡톡으로 내일 오후 4시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네, 장 마감 후 만나는 힐링 마무리 매일 오후 4시 여러분들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